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인생을 건 도박, 그 끝에 남은 눈물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 뒤 노후를 지키려다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된 한 사람의 고백.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와 쇳덩어리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저녁마다 검댕을 털어내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려면 몸이 부서져도 쉬지 못했지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은 이어가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아내는 무릎이 좋지 않아 약을 달고 살고 저 역시 병원 처방전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약봉지와 영수증이 쌓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안전한 노후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따라붙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발끝에 종이 한 장이 달라붙었습니다. 우산을 기울여 주워보니 전단지였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자 사이로 굵은 문구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양 핵심 상권, 평생 월세. 그 5글자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글자 위를 스치자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월세,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 빠듯한 살림도 조금은 나아질 텐데. 그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첫 장엔 연금 수령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관리비, 약국 결제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전기요금 체납 경고, 카드 대출 이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넘길수록 마트 영수증이 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장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성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땀으로 버티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세라는 단어는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모델하우스 개관 안내장이었습니다. 선착순 혜택, 안정적인 수익률, 저층 특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자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마지막이다. 가족에게 든든한 등을 보여주자.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상담을 예약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서류 준비 목록을 적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도박. 그 글씨는 분명 제 손에서 나왔지만 마치 다른 이의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장을 찍을 테고 그 도장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젖은 전단지에 스며있던 잉크가 제 운명을 적시듯이 말입니다. 은행 문을 열자 서늘한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직원들의 단정한 웃음, 바삐 움직이는 펜촉 소리, 곳곳에 붙은 대출 상품 안내 포스터. 저는 목을 조이는 듯한 넥타이를 매만지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종이가 젖어들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조차 제 불안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 젊은 직원이 제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노후 대비, 부담 없는 상환이라는 말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 속에서는 딱딱한 단어 하나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9억, 그 숫자였습니다. 계산기는 냉정했습니다. 예상 임대 수익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관리비를 제하면 남는 건 한 줌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임차인이 꽉 들어찼을 때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현실보다 희망을 더 크게 붙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설마 실패하겠느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계약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가지런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끝에 붉은 도장을 찍으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늘 말없이 제 결정을 따라왔습니다. 자식들은 요즘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그 말들을 흘려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땀 흘려 성실하게 버티는 것이었고, 이번에도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도장은 제 손가락 아래에서 붉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종이 위 붉은 도장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커다랗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축복보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간 듯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냐고. 저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달라질 거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찍힌 숫자들이 한 장, 두 장 펼쳐질 때마다 제 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장엔 바닥을 드러낸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노후를 위한 선택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벼랑 끝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다를 거라고 애써 위로했습니다. 언젠가 상가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로 북적일 거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잠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찍은 도장의 붉은 잉크가 제 인생의 색깔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잉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더 검게 번져나갈 거라는 것을. 처음엔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새 건물의 흰 벽은 햇빛을 받아 눈부셨고 유리문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현관 앞 화단엔 작은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광고 현수막에는 화려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곧 세입자들이 몰려올 거라며 직원은 확신에 찬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기다림조차 설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곧 카페가 들어설 거라고 말했고 손주에게는 학원 간판이 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더 크게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곧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곧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저녁마다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가는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임차인 모집 현수막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커피 향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활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이자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차가운 숫자들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이만큼을 감당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날카로운 돌처럼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입자는 언제 들어오느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현실을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불 꺼진 건물 안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빈 공간이 메아리처럼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곧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하지만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흘러도 문을 여는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는 한 통, 두 통 오더니 금세 끊겼습니다. 대신 우편함에는 관리비 청구서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 앞에서 다른 투자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권이 죽었대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제 상가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 이자, 관리비, 공실. 그 단어들이 제 눈앞에서 서로 엉켜 검은 덩어리처럼 커져갔습니다. 숨이 막혀 수첩을 덮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빈 상가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파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국을 뜨고 있었고 저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끝이 떨려 국물 몇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세입자는 언제 들어와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곧 들어올 거라고 상담도 몇 번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평생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우리 노후를 이런 도박에 걸었냐고 물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사가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아내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차가운 국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다고, 든든한 가장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이제는 집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제 자신에게 더 크게 울려왔습니다. 확신 없는 외침이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도 대화는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집이 점점 낯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상가의 빈 공간이 집 안으로 옮겨온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길이라 돌아갈 수 없다고.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게 마지막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돌아가기보다 버티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따뜻한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원망하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도장과 검은 숫자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저려 젓가락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내 귀를 때릴 때 나는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심전도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삐삐거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이 무너지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의사는 고혈압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상태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상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봉투에 담긴 이자, 고지서를 열어보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거대한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아내는 약을 챙기라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족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 펼치면 붉은 도장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 도장이 심장 위에 찍힌 상처처럼 아려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루는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불 꺼진 복도에 내 발자국만 메아리 쳤습니다. 텅 빈 점포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 모습이 낯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광고 전단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처음 나를 이끌었던 그 전단지와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월세, 안정적인 수익. 그 문장들이 비웃듯 반짝였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과 웃음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 건물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까만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노후는 왜 나에게 벌처럼 날아와 침을 놓는 걸까? 그날 밤 수첩에 글을 남겼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남은 건 빚뿐이다. 몸도 마음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글씨가 점점 흐려지며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던 지인들의 전화가 하나둘 끊겼습니다. 같이 공장 다니던 동료들도 모임에 나오라 했지만 저는 차마 나가지 못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웃는 얼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무거운 그림자가 너무 크게 자라 있었으니까요. 한때 의지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구나. 홀로 남겨졌다는 실감이 서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서는 낯선 사람들끼리 서성였습니다. 나처럼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떠들썩한 뉴스와 예능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 세상을 구경하는 관객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밥이 차려졌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빈 상가만큼의 공백이 생겨 있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숨이 차올랐고 밤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약 봉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자 빨간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이 쏟아졌습니다. 그 종이들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원망, 그리고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또 다른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불 꺼진 건물은 거대한 무덤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현수막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월세라는 문구가 바람에 흔들릴 때 내 심장은 더 깊이 꺼져갔습니다. 그 문구는 이제 희망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이 건물이 나의 주인인가. 그 물음이 공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몰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은 무너져 있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를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욕심이었다. 노후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결국 도박을 해버린 셈이구나. 아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보다도 오래된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주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빚으로 얼룩진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의 끝이 이거다. 그 말이 목구멍을 찢고 나오자 눈물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함께 버티자고.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여기서라도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가를 정리하겠다. 경매에 넘기고 남은 빚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결심은 무겁지만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결정하신 게 다행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짐이 조금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쇳덩이를 다듬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겁고 고단했지만 적어도 확실한 삶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마셨습니다. 멀리서 새벽의 첫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조금은 달라진 세상이 보였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끝은 아니라고. 아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며칠 뒤 나는 법원 경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상가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불렀고 그 숫자들이 점점 오르내렸습니다.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사슬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빚이었지만 더 이상 상가 건물이 나를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잃었지만 동시에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안쓰러움이 가득했지만 더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약봉지를 챙겨 먹고 조금씩 몸을 돌보았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함께 나누는 밥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상가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 다른 주인의 간판이 걸리고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부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뼈아픈 교훈이 남습니다. 내 욕심이, 내 착각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글을 남기듯 중얼거립니다. 성실은 중요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길은 도박이 아니라 지혜여야 합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흰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은 날들에 붙잡을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결국 상가도 잃고 빚만 남겼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었다.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또 다른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